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자고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네. 사실 범인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 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양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라고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 작가의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0년도? 예,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네.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해 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예.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전 초과는 현장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형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형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형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형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형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형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형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형이 군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에 이용을 좀 한 거네요. 그 여학생의 진술은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월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형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형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가 종속적이거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형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 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 연락을 하셨는데 그 편지는 절대 부모님한테 안 주신다거나 혹시나 경찰 전화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뭐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 양과 함께 북한 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 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 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루밍,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네.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독종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수법은 똑같았어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이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었죠. 없다고만 전혀 될 때네요. 네, 이게 하나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 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 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 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 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
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전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그렇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이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암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말 앞에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선불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60살 여성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고자의 제보로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 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너무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학에서 얘기하는 생활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생존 반응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휴대폰, 기지국,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 특히 이제 의료는 전혀 안 남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수사팀에서는 휴대폰만 나오고 나머지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 정도 막연한 거 가지고 지금 체포를 못하니까 아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을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2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2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아마 뭐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격언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뭐 흔히 링컨이 했다고 하는 격언인데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없죠.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이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짓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 몇몇 사람만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 씨를 살해한 다음에는 이제 간 크게도 수사기관을 속여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보겠다라고 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강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의외로 완전 범죄라고 범인이 안 잡힌 것들은 그냥 우연히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은 다 잡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안 잡힌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제 사건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 자체가 본인의 계획이 성공해서 안 잡힌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뭐 깃들어가지고 안 잡힌 거지 역시 그 완전한 알리바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